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토지의 특성, 나머지 거를 보겠는데요. 앞쪽에 있는 게 이제 자연적 특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비교 정리 부분도 있죠. 여기는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366페이지 가신다면, 자, 용도의 다양성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고가성 정도는 좀 보십시오. 고가성은, 자, 우리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수요자들이 만약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제한되어 있으면 시장 진입하는 걸 어렵게 합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영속성이라는 걸 이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가성은 이제 끝내놓으시고요. 35페이지 가시면, 자, 자연적 특성의 영속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속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영속성은 토지가 오래 간다는 거죠. 비소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멸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직은 자연적, 인문적이라는 자연적, 물리적 특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토지가 50제곱미터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는 물리적 감가상가, 거기 보시면 이제 물리적 감가의 적용을 배제시키죠. 자, 근데 우리가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만약에 어떻습니까? 유실되게 되면 토지 자체, 물리적 자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기능 쪽도 상실할 수 있죠. 그럼 기능적 감가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안 된다는 건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엄밀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과 이용이 분리가 된다. 자,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있고 또 빌려주게 되면 이용이익에 대한 분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 분리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 같은 경우는 남을 빌려줄 수 없죠. 근데 토지는 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빵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데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짜리 빵을 사왔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자꾸 빌려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빵이라는 자체 화장실 갔다 와서 딱 먹게 되면 다 먹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토지는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택, 자동차, 토지 중에서 토지가 제일 오래 가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제일 발달됐다는 거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트렌드가 우리가 밑에 4번에 보시면 임대차 시장이라는 게 있죠. 자, 뭐가 나오냐면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투자의 3단계라는 게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취득해서 소득이득.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운영에 대한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처분하죠. 자본이득이라는 소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소득과 처분소득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기 때문에 토지라는 자체는 지대를 받아요. 지대라는 건 뭐냐면 토지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얘기하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기 때문에 또 받고요.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1억 주고 BMW와 토지 산 거는 자, 우리가 1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더 셀 겁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게 토지가 지금은 가격이 좀 어떻게 됩니까? 하락됐더라도 나중에는 좀 미루게 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영속성 때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산의 가치 보존수로서 유용성을 높여준다. 자, 우리가 토지는 아까 투자들의 수 선호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래 가니까 가치 보존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이 안 된다. 자, 네 번째, 자, 칠판 주기는 생산되고 또 소모가 됩니다. 그럼 재생산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토지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산 이익을 쓸 수 없죠. 영속성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탄력적 비탄력적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수용급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장기적 관리라는 자체가 있어요. 이것만 좀 체크.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인생도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미래까지 노후 준비를 해야겠죠. 장기적으로 관리를 또 잘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속성까지 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좀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1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가 4번을 보시잖아요. 자, 부의예보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쪽 파트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기출문제는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인데요. 자, 가볼게요. 자, 부의예보가가 발생이 됐대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29번지에 30번지에 쓰레기 밀립장이나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자, 이게 부정적인 부의예보가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우실 테지만 부정적인. 그럼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도 그렇고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인데요. 자, 매립이나 산지 계약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자, 이거는 용도 전환입니다. 이용 전환. 부중성의 예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용도 전환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에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어떻게 돼요? 국지화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국지화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국한돼 있다는 건 기억이 부동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익과 사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 발달, 영속성이었습니다. 자, 채이용과 관련되는 건 용도의 다양성이 제일 강하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비교하기 어렵다, 대체하기가 제약됐다, 대체가. 그럼 개별성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4번 문제는 제가, 자, 설명을 하면서 앞쪽 파트로 갑니다. 자, 39페이지 나와 있는 4번 문제는요.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잠깐 여기 그 교재를 37페이지의 위치의 변화로 가볼게요. 자, 37페이지 위치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요. 자, 29번지가 있고 여기 30번지에 공원이나 마트가 들어섰어요. 그럼 아파트에 대한 절대적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라는 자체는 절대적, 물리적 위치는 불변입니다. 우리가 배우셨던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주변 환경이 바뀐 겁니다. 이건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변적이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도 되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주변 환경이 바뀔 수 있죠.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요거는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 특성과 위치의 가변성과 연관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4번 문제는 A 아파트에 공원이 새롭게 들어섰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외부 효과가 보니까 2번에 가시면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과 인문적 특성의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 5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역성성에 관한 설명을 좀 옳은 것은, 자, 기역은 집약화시킨다는 건 건물을 올린다는 거죠. 토지가 부족하다는 건 부중성이고요.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이나 감가상각이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영속성이죠. 니은번이 영속성.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박스. 자, 감정평가의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부동성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 다 틀리다는 것은 개별성입니다. 토지시장의 상품과 완전 대치 관계가 제약되고요. 자, 장기를 배려해야 된다. 가치원이 우선한다는 건 오래 간다는 영속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미음.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에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올해 문제입니다. 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본이득이 캐피탈 게인이 아까 자본이득이고요. 소득이고, 그 다음에 운용이익이 운용소득이에요.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소모되지 않는다는 건 영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각을 미룰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영속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영속성이고요. 그 다음 41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부동산의 속성, 존재 가치,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자, 이건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가볍게 보신다면 자, 위치에 대한 변화라는 자체,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 자, 부동산과 관련되겠죠. 근데 제가 절대적 위치는 바뀌진 않지만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물리적 위치를 지리적 좌표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 위치가 경제적 위치예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좌표가 고정되어 있다면 주변 토지 이용사에 따라서 상대적 위치는 항상 바뀐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자체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접근성. 그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공원이 들어섰다, 전철이 뚫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가변적이 아니,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가변적입니다. 자, 근접성이라는 말보다는 복합적인 개념을 써야 되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공원이 있는데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하고 엄마가 있는데 40m 떨어진 거는 거의 뭐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근데 이건 거리만 가깝다는 건 근접성입니다. 물리적 거리 얘기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건너가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택시 불러서 가면 또 운임이 많이 나오니까 경제적으로 따질 수 있고요. 그다음 넘어가게 되면은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죽죠. 심리적 부담이 클 겁니다. 근접성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절대적 위치의 개념이 근접성과도 구별이 된다. 이게 1번에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래서 위험 혐오 시설이라든지 전철역 근처에 가스 처리장에 들었으면 위험하죠. 죽습니다. 쓰레기 밀집장은 혐오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안에 주택 같은 거 보세요.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서 편리한 건 아니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이 좋으면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외가 있으니까. 입지 조건이 양호하고 가치는 크게 봅니다. 근데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경우라도 너무 접근성이 지나치게 접근에 대한 대상물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강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용도가 중요합니다. 자,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상업지는 시장. 그래서 주택은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이 중요하죠. 적성의 중요성과 평가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점이라도 소매 상점은 어떻습니까? 편의품점 같은 경우는 물건 하나 판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문품보다는 더 접근성이 중요시된다. 이렇게 해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라는 자체도 예전에는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다 집어넣었으나 시험제 나오는 부분만 갈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문제 자체는 그냥 풀어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자, 공간이라는 것도 자, 내용 자체 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문제 좀 내면서 예상 문제를 뽑으면서 이제 되보는데 지금은 염려 어떨까? 기출 특강, 기출에 대한 거를 꼭 잡으셔야 되거든요. 이 기출에 나와 있는 것들만 잡으시면 돼요. 자,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라는 것은 영속성과 관련됩니다. 토지가 소멸된다면 공간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첫째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우리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있어요. 지구 중심을 자릅니다. 자, 그래서 수평이 있고 공중이 있고 지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평 공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공중 공간이 되고 여기가 지하 공간이 됩니다. 지하 공간. 자,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이 세 가지를 3차원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다 이걸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항상 복합 개념이라는 논리로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우리가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고요. 그다음에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주권이고,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입니다. 자, 이건 다 권리니까 법률적이고요. 공간은 눈에 붙입니다. 기술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이 공간에도 가치가 있어요. 가치는 경제적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법경기로 따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범위라는 것은 지표, 지하, 공주권을 얘기를 했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사회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212조에는요, 정당한 이기는 범위 내에 토지 상하에 미쳐요. 그래서 끝없이 미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밑에 지표권이라는 것은, 자, 그냥 지표권은 이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 수평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의 신축, 지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유역지와 선용지는 그냥 보지 마세요. 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선용 유역지로서 이제 골고루 나눠준다는 거, 그렇게 보는데, 자,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럼 어디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으냐면 지하권이에요. 자, 지하권에는,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하 개념 그 자체, 강물, 석탄가스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실, 지하도 같은 지하 구조물 구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밑에 보시면, 자, 우리가 사적 지하권, 나중에 또 박스가 있거든요. 개인이 터치할 수 있는 사적 지하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하수는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공적은 개인이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미치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럼 공적 지하권은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채굴할 수가 없다고 이제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데, 자, 강물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강화권이 개최된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권리를 부인정합니다. 지하수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잠깐 넘겨보시면은 한계 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가시면은 지하철 건설 관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위에서 한계 심도라는 걸 정해놔요. 그래서 이걸 40m 이내는 보상을 해주고요. 아래는 안 해주거든요. 이내는 보상을 해주는데 아래는 안 해준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공중공간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중권이라는 자체는, 자,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가 사적 공주권과 공적 공주권이 있어요. 공적은 터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적은요, 나중에 박스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조권이나 한강이 보이는 게 조망권입니다. 자, 이건 주장할 수 있죠. 특히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이라고 공업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TDR이라는 자체 개발권 양도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TDR제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지만은 공중공원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조권, 조망권, 개발권, 자체 TDR 정도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TDR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TDR이라는 것은 디벨로먼트 라이트. 자, 어떻습니까? 이 개발권을 트랜스포한다, 양도한다는 거니까 공중공간의 활용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공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항공기가 통행한다는 항공권이라든지 전파의 발작, 전파권은 공적이 되죠. 그래서 공적 공주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박스를 보시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는 게 있어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겠죠. 그 다음에 사회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경제까지 인정이 되고요. 자,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자, 여기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강화권에 개최되는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지하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물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에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 자, 밑에 가시면 독립성이 있는 부착물이 건물이거든요. 토지에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소유권이 미치는 거는 아까 담장이나 축대 같은 거는 종속물이었죠. 그래서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 소유권이 미친다. 그럼 갑니다. 사적은 일조권, 조목권, 용적률 TDR이라는 게 있어요. TDR 때 다시 또 문제를 풀면 설명할 거고요. 자, 공적은 항공권과 전파권은 공적 공주권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미치는 지하권은 지하수는 사적이에요. 미채굴된 강물은 공적이다.
한계 심도가 40m인데 이내는 보상이 되고요. 사적이고 아래는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기출 체크 1번은 그냥 들어보세요. 위치인데요.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 수 있다? 아니죠. 그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장 안에 속의 주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우리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에 가시면은 구분지상권이라는 걸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우리 민법 교수님이 또 잘 설명하실 텐데요. 자, 이 공중권과 민법에서 배우시는 지상권은 틀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는 자체를 나중에 민법에서 보여주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건물을 지금 짓는 사람이 여기까지가 이제 건물을 짓는다면, 자, 공중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광고 같은 거, 광고판 같은 거 여기다 건물 빌려서 광고판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중공간에도 우리가 토지의 지상권 계약을 맺는 게 구분지상권인데 땅을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도 되고, 자, 밑에 지하도 돼요. 지하도 우리가 정부가 지하철 공사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지상권 계약에 맺어서 구분지상권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지하와 공중이 다 되는데요. 자, 아까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것은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할 거지만, 자, 우리나라는 이제 잘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종축과 횡축으로 나누게 되면 하나하나가 공중획지가 되고, 자, 지금 보전 지역이 있다면 얘가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면 우리나라는 보상 안 해줍니다. 근데 미국은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얘한테 1층, 2층, 3층, 4층인데 이거 못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용적률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비슷한 거가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TDR은 요즘 잘 안 나오는 추세인데, 그럼 이걸 판단하는 자체는 사적 공중권의 공중공간에 이용해요.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지만은, 자, 미국도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0층을 딱 짓는데 그걸 딱 제한했어요. 근데 5층 더 짓고 싶어요. 그래? 너 공원 하나 만들어. 내가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다 공중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공중공간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에 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구분지상권은 공중과 지하 다 돼요. 근데 개발권 이전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지하 공간이 아니라 공중공간만 활용된다. 그래서 공중공간이 맞습니다. 자, 3번. 자,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어때요? 우리가 민법 규정 2번 토지 소유자는 강업범에 열거하는 미채권의 강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이지만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채권의 강물은 국유에 속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개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46페이지로 가시면, 자, 부동산 활동이라는 파트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동산 활동, 인간이 주체입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 또는 태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자연적 현상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활동과 현상을 합쳐서 연구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라는 자체,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주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체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주체는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가는 게 좋죠. 정부, 지자체, 공사. 근데 이 섹터는 사적 주체입니다. 우리가 개발이라는 것은 공적과 이 섹터가 이제 개발을 먼저 한 다음에 사적이 생기겠죠. 사적은 효율성, 개인, 순수, 민간, 기업, 조합. 조합은 사적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떨까? 우리가 정부 부문은 정부가 하는 것은 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하고 보조, 과세 기능이 정부가 하는 역할이죠. 근데 개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가장 활발한 거는 공적이 아니라 사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것은, 과학성은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체계화된 지식, 원리가 이론이고 기술은 실무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론과 실무를 둘 다 겸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성, 기술성을 다 양면성을 띠기 때문에 둘 다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윤리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 공중윤리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자, 서비스윤리는 업자와에 대한, 우리가 업자와 의뢰인과의 관계입니다. 공중윤리는 이제 일반 공중과의 관계이고, 자, 그러면 고용윤리와 조직윤리가 한 번 나왔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들어보세요.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윤리라는 파트가, 자, 우리가 중개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해요. 그럼 내 종업원이 해당 윤리 규정이나 업무 규정을 준수할수록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업자와 종업원과의 관계는 고용윤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조직 내부, 그죠? 조직에 있는 내부 구성원 간의 윤리는 고용윤리예요. 근데 업자, 이 업자라는 자체는 다른 중개업자한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빚으면 안 되죠. 그래서 조직윤리는 이 내부 조직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 간이에요. 그 외부 조직을 얘기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윤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업자가 이제 그 중개업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또 협회가 될 수도 있어요. 조직윤리를 잘 지켜야지 안 지키면 조직이 쓴맛을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직 내부 구성 요소안에 대한 윤리는 조직이 아니라 고용이었거든요.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동산의 특성에서 부동성 때문에 정보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임장 활동도 부동성 때문이죠. 그 다음에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나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임장 활동은 부동성과 대물 활동 때문이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활동과 현상이라는 거는 출제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일단 문제로서 그냥 확인하는 걸로 이제 가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학의 정의에서 자,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지금 부동산 현상과 활동입니다. 부동산 활동. 그럼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은 이건 정적인 현상이죠. 그러면 미화원 아저씨가 이걸 주워야 됩니다. 움직이는 건 활동이죠. 그래서 이걸 정적 대상이다. 그건 움직이니까 동적 대상이다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럼 현상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기도 활동에서 현상이 생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화산이 폭발한다는 건 누가 밑에서 불질러서 폭발한 건 아니죠. 자,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우리 부동산학은 사회가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부동산 현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만. 자, 그래서 현상이라는 건 그 자체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재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밑에 활동이라는 자체는 동적이라면 현상은 정적이다. 그 다음에 현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본질이라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으로부터 생기기도 하고 본질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부중성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땅이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땅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원래 본래의 특성입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인간이 투기를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본질로 오는 경우도 있고 활동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한국 표준산업 분류가 딱 세 번 정도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대분류가 부동산업이고 중분류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임대업의 임, 공급업의 공, 서비스업, 서. 자, 그래서 임공서가 중분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또 거기서 또 나눠지는 게 어때요? 우리가 또 이 소분류가 되죠. 그래서 임대 및 공급업은 자,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임개공,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업의 관, 중개업의 중, 평가의 평, 그래서 관중평 이렇게 해보세요. 특히 관련 서비스업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주택관리사라고 들어오셨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 공인자격증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서비스업에 거의 있고요. 자, 부동산 임대업은 세 분류로 주거비 주고 기타 있고 개발업, 공급도 주거비 주고 기타 있는데 관리업은 기타가 빠집니다. 그 개념상이에요. 세 분류. 그 다음에 중개는 자문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자문중개업이고 감정평가업이 들어가는데 투자금융 컨설팅업은 안 들어간다는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제가 좀 야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관중에게 제가 감자를 좀 특이한 감자를 만들었습니다. 관중에게 그래서 그걸 공개합니다. 관중에게 공개한 감자임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관은 관리업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중은 중개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업이 있고요. 개발업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감은 감정평가업 있죠. 자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업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우리가 접근이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페이지 48페이지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관중. 자, 거기 보시면 관리업 있고요. 중개업 있죠. 공개. 자, 공급업 있고, 그 다음에 개발업 있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감정평가는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자문업 있죠. 3번에. 그 다음에 임대업. 그래서 5번에 있네. 없는 건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찍어내는 게 우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항상 암기기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47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자 예전엔 출제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안 됐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 파트에서는 안 내다가 우리가 냈는데 자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전반적 원칙을 지켜라. 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원칙을 지켜라. 일반 원칙은 전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사가 됐든 평가사가 됐든 관리사가 됐든 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능률성. 자,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자체는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얘가 능률성을 지키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소유 활동을 능률화합니다. 그럼 내가 강남역 사거리 땅을 샀어요. 그럼 거기는 보통 상업 용도로 이용하니까 그냥 이용하지 않고 상가 건물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따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물건을 팔아요. 거래 활동을 합니다. 거래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것은 자, 만약에 중개업소에서 팔게 되면은 자, 중개수수가 법적으로 정해줘야 돼요. 안 적혀지면 굉장히 싸우겠죠.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입니다. 이게 나왔어요. 거래질서의 확립의 원칙. 그러면 자, 지금 소유활동의 채용과 자, 요 소유니까 채유죠. 거래니까 거래가 들어가는데 자, 이건 능률성에서 하는 거죠. 안정성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률성에서 한다. 주어진 여건과 제약에서 빨리빨리 하자는 게 능률성이에요. 빠른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정성은 거래 사고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매라는 물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든요. 그러면 능률성이라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에 나옵니다. 짧게. 그럼 주어진 시간에 빨리빨리 사자. 그럼 이제 능률성은 너무 따져봤어요. 샀어. 근데 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법경기라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거래사고의 안정성을 강력하게 인식하는 건데 자, 세 가지입니다. 복합경기 법경기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 가격보다 너무 가격이 비싸고요. 경제적이고 20주짜리 건물인데 자, 어떻습니까? 건물 금이 가서 기술적인 가격이 있어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안정성을 또 따지다 보면은 자, 너무 또 안정성을 높게 따져서 보게 되면 한 달 동안 따졌어. 그럼 팔려 나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반대인 현상을 이제 거기 보시면은 상호 견제 관계 있다 얘기합니다. 네 가지 중에서 상호 견제 관계 있는 건 뭐니? 능률성과 안정성을 체크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제성은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자, 비용은 적게 들고 최대의 수익을 올리자. 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자. 그래서 물론 합리적 선택의 원칙. 그래서 합리적 선택 원칙이라는 게 나오면 경제적입니다. 합리적 선택의 원칙을 따진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능한 경공, 공룡성의 원칙이 있는데 그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문제를 가진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페이지 가시면은 49페이지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제가 부동산학 자체는 좀 짧게 갔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 안정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서 체유 원칙이다. 안정성이 아니라 능률성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1번. 과학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수과학, 응용과학이지, 그죠? 어떻습니까?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중에서 우리가 응용과학이라는 것 출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부동산 연구대사는 조금 전에 활동과 현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종합식 접근이 가장 앞쪽에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 복합 개념으로 종합해서 이론적으로 구축하는 거고요. 자,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학문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쪽으로 오시면 48페이지로 가셔서 2번 문제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3차원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지표 지하가 3차원 공간이고요. 자,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자, 윤리라는 것은 부동산 업자만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업자에도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렇게 하셨어야죠. 니은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활동과는 달리, 자, 우리가 오래 갑니다. 장기적 배려라는 건 영속성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 간다는 거. 자,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럼 주체가 인간이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물건에 대한 활동이 대물 활동, 사람에 대한 활동이 대인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하신다. 그럼 대상 물건에 대한 활동이 대물 활동이고 의뢰인과의 관계가 대인 활동이에요. 근데 체계화된 이론으로 본다면 기술성보다는 과학성. 자, 어떻습니까?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두 가지 함께 가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 다음에 체계화된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론과 실무를 함께 활동해서 과학성이 요구되고 실무 활동에서는 그 기술성이 요구되니까 과학성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양면성을 가져서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자, 임장 활동 어떻습니까?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 땅을 사면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부동성과 관련되며 눈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야 되니까 대물 활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좀 밑에 대인 활동보다 대물 활동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 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성이 맞고 대물 활동이 맞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론 파트는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총론 파트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론 파트는 자, 요거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로 우리가 갈 건데요. 자, 총론 파트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 학이라는 자체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 차원으로 갈게요.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고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가신다면 충분하고요. 오늘의 가장 단기간에 체계화시킨 학문이 종합식이라고 시험에 나왔었죠.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안 나오거나 거의 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잡으세요. 부동산의 개념.
자, 우리가 법률, 경제, 기술적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틀리겠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게 아니라 법률, 경제, 기술적 유형과 무형을 보는 부동산학적 관점이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결합된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법률 쪽은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이지만 활동할 때는 일체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률, 경제, 기술 쪽에서 경제적은 COC 들어갔습니다.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본도 자산에 CO 들어가죠. 자본에 이제 자산 포함되니까요. 공간, 자연, 환경, 위치는 물리적이다. 그 다음에 법률 쪽이라는 건 협의와 강의가 있다. 협의는 민법까지다. 강의는 협의의 민법과 계획법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서 정착물에 대한 기준. 그래서 독립된 정착물이 있었죠. 문제에서. 그건 독립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물에 대한 구분 기준 중요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물리적 손상이 아니라 기능적 손상을 받다면 정착물로 간주하고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3종 세트가 있었어요. 임차자 정착물, 차는 동산이다. 경작수화물, 뽑고 넘긴다. 그 다음에 가지중의 수목은 동산이다. 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나무나 자연식생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차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넘기기 때문에 정착물로 간주해서 우리가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져가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부동산의 분류예요. 부동산의 분류. 자, 그래서 자, 토지에 대한 용어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제가 간단하게 보는 게, 주택은 28회 동안 나온다면 뭐 5년, 6년 이렇게 하면 텀을 줘서 나오거든요. 특히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고,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에 대한 시험 문제는 나중에 제가 공법하고 연결시켜서 갈 거고요. 자, 토지 용어가 중요합니다. 항상 반대적 개념이에요. 자, 후보지가 있으면 후보지가 있으면 이행지가 있고, 나지가 있으면 건부지, 법지가 있으면 필지, 빈지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법지가 있죠. 그죠? 필지, 획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토지의 특성입니다. 토지의 특성. 토지는 자연적과 인문적으로 나눠서 특히 자연적 특성이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국지화, 임장활동, 그 다음에 정보활동,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역분석, 외부효과 이런 게 가장 부동성에서 출시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는 자체는 부동성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한다면, 자, 개별성은 물건마다 달라요. 자,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은 서울에서 보단 이동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틀린 특색이 되고요. 개별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성, 일물일가가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자체는 뭐 부동성과 관련돼서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였고요. 부중성과 영속성이 있었어요. 부중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 영속성은 어떻습니까? 강가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십니다. 부중성은 토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희소성이 강하고 수요자 경쟁에 땅값이 올라갑니다. 집약화시키겠고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이 되죠. 토지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데 우리가 인문적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더라. 연결시켜야 되고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유수면 매립했다는 거, 우리가 농지를 개간했다는 거, 그건 다 용도 전환이지 물리적 공급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영속성 때문에 토지가 물리적 감가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기능적과 견적 감가가 가능하다는 거. 그럼 감가가 안 돼서 소멸되지 않으면 남을 빌릴 수 있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으며 장기라는 게 나오면 영속성을 찍으셔야 됩니다.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위치라는 건 제가 여기 나눠놨지만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 사경행에 대한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바뀌지 않지만 상대적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시키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저도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 위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총론 파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점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요약집을 높여놓고 우리가 문제를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는 요 총론 파트 다음에 경제 파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초적인 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추세가 또 젊은 추세분들이 많은 쪽으로 우리가 또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초적인 강의도 있지만 또 저번에 얘기했지만 쪽집기 강의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시험을 마치신가를 제가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강남에서 강의하고 수도권에서 강의를 하고요. 부동산학도 학을 받았습니다. 전공을 해서 여러분한테 할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감정평가도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연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저를 믿으시고 다음 강의도 같이 따라가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총론 파트는 이렇게 정도만 정리하시면 우리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다음 문제 프리반 때 또 할 거니까 꼭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총론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경제 파트 수용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